Franklin Delano Roosevelt. But all agree that like the founding fathers before him, FDR was an American giant, 미국의 a 거인? leader who shaped, inspired, and led our people through perilous times. I mean, take a look at what FDR did many years ago, and he's one of the most highly respected presidents. 루즈벨트는 전례 없는 대공황 때문에 국가 전체가 파산 위기에 있던 미국을 구해내는 데 성공했죠.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히틀러의 팽창 야욕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해냈습니다. 대통령 순위가 있어? 와, 1위라고요? 아, 링컨보다 높다고요, 순위가?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던 대통령님 이름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링컨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것 같아서 진짜 신기했어요. 네, 루즈벨트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게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정치가로서의 최고의 자리, 그곳에 도달할 기회가 생긴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바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뉴딜 그렇습니다. 정책. 바로 뉴딜이죠. 뉴딜이라는 것은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하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거래, 뉴딜을 제안한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무너진 미국 경제 구조를 재정비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당시 선거에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나선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현직 대통령이자 루즈벨트의 상대 후보였던 공화당의 허버트 후보입니다. 이분도 엄청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후보는 원래는 뛰어난 행정가로 평가받는 괜찮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나 대공황이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실업률과 빈곤이 극심하게 악화되는 상황에도 시장 경제는 스스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했던 거죠. 완전 비호감됐죠. 네. 그런데 미국의 대선은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 선거인단을 선출하고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구도다. 이것이 미국의 선거 방식인 셈이죠. 그렇다면은 1932년 11월 열린 루즈벨트의 대선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거인단이 많이 시작하겠네. 뭐야? 뭐야. 싹쓸이. 와,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요? 저 정도면 미국에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인기 많았네요, 루즈벨트가. 예, 그러니까요. 루즈벨트는 전체 선거인단 531명 중에 총 472명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새롭게 바꾸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루즈벨트는 상반된 두 개의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숨겨진 얼굴이 있었나 그걸 미국 봐요. 국민들이 아나? 몰랐어. 바로 미국을 구원하는 영웅인 동시에 권력을 남용하는 독재자의 면모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제. 네, 바로 그것입니다. 네.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안정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첫 번째 경제 안정 조치는 바로 은행 개혁입니다. 당시의 미국은 심각한 은행 붕괴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파산하는 은행들이 줄줄이 늘어났어요. 아이고야. 그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만약에 은행에 내 돈을 그대로 맡겨두면 돈이 다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때문에 모두 동시에 은행으로 달려가서 자기 예금을 되찾으려고 했죠. 뱅크런.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하죠. 교수님, 루즈벨트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네, 루즈벨트는 당선된 바로 다음 날 미국 전역의 은행의 영업을 4일간 중단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은행의 문을 4일 동안 닫게 했던 루즈벨트는
그 기간 동안 모든 은행의 재정 상태를 긴급하게 점검했고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대출 상황, 부실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심사에 통과한 은행에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고요. 게다가 루즈벨트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특히 국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라디오? 네, 맞습니다. 라디오예요. My friends, I want to talk for a few minutes with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bout banking. That I issued the proclamation providing for the national bank holiday. And this was the first step in the government's reconstruction of our financial and economic fabric. I can assure you, my friends, that it is safer to keep your money in a reopened bank than it is to keep it under the mattress. 대변인이 아니라 네.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더 신뢰를 줬을 것 같아요. 네, 이 라디오를 통한 연설을 노변 담화, 파이어사이드 챗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루즈벨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어요. 루즈벨트는 기존의 딱딱한 정치 연설 이런 것보다는 쉬운 언어와 적재적소의 유머로 정부가 시행할 정책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던 거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가지지 않고 믿고 따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루즈벨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 회수 조치라는 것을 시행했는데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은 1933년 5월 1일 이전까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금화, 금괴, 금증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두 가지 모두가 부과될 수 있다. 아니, 이건 갈치 아니야? 이거 모기도 아니고 그냥 갖고 와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내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루즈벨트는 치과용, 산업용 이런 극히 제한적인 예외만을 제외하고 개인이 100달러를 초과하는 금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금지해버렸습니다. 이건 루즈벨트가 금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으로 10,000달러를 책정했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1억? 무려 한 3억 원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죠. 금에 집착해서 금을 뭐 국민들한테 걷어낸 거예요? 그게 당시에 미국 경제 체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경제가 금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을 기준으로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이 없으면 달러를 찍어내고 싶어도 찍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금의 양이 곧 국가 자산의 총량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대공황 시기에 사람들이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을 해외로 빼돌리기도 하고 그러면 정부는 달러를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단행했던 조치였던 것입니다. 본래 미국 정부에서는 금을 회수한 다음에 금 1온스당 20.67달러 값어치의 달러나 은행 예금을 지급해줬습니다. 사실 이것도 당시의 금 시세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1934년부터 금 1온스당 35달러의 고정 가격으로 보상을 지급했던 겁니다. 1년 만에 금의 1온스당 가격이 무려 70%나 급격하게 인상된 거죠. 강혜영 기자님, 이게 금 가격을 이렇게 갑자기 올려버리면 국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일단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 가격이 올랐으니까 정부 자산이 늘어나는 셈이잖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금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했고
반면에 미리 금을 반납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있다가 할 걸, 이런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유층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은 1792년부터 약 한 140년 동안 개인의 금 소유를 비롯한 사유재산의 보장권을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국가의 이익, 이것을 명목으로 삼아가지고 금을 강제로 회수하고 또 개인의 손해를 발생시켜가지고 사유재산 보장 권리를 침해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국민들이 정부의 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실제로 루즈벨트의 금 회수 정책은 결국에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발생했죠. 발생하죠. 그러자 루즈벨트는 도리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적성국 교역법을 이 조치에 적용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전시에는 대통령에게 자산을 몰수하거나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융 거래를 금지시키거나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바로 그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 중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금 회수 정책을 정당화했던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강압적이었네요. 네, 이렇듯 루즈벨트는 미국 경제를 구원한 영웅,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파괴자, 이 사이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경제 안정 조치를 밀고 나갔던 겁니다. 이 두 번째 임기를 보내던 중에 미국과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나오고. 바로 그렇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이 영원히 이 거대한 전쟁,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전쟁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미국은 중립을 선택했을 때 교전국가의 군수물자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중립법이었어요. 지금 중립을 루즈벨트가 선언한 이상 영국을 지원할 수가 없죠. 이 법안 때문에.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립이어도 무기 지원은 가능하게 법을 바꾸나? 바로 그렇습니다. 옆집에서 불이 나서 급하게 호스를 빌려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웃에게 내 호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15달러를 내시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멋있다. 이 비유는 뭔가 호소력이 있다. 그러니까요. 좀 잘했다. 언변의 마술사답죠. 그러니까 이게 영국의 요청에 미국이 응답할 때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를 이제 말하자면 설득력 있게 제시했던 거죠. 힘입어서 영국은 전력을 크게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루즈벨트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소련? 네, 맞습니다. 바로 소련입니다. 히틀러랑 싸우고 있었잖아요. 당시 미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그러나 루즈벨트는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도 반드시 소련을 동맹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무기 대여법을 이용해서 소련에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전쟁 개입을 위한 결단이 없었다면 아마 히틀러는 영국과 소련을 물리치고 유럽 전체를 장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밀어붙인 법안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도록 도와준 결정적인 거네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루즈벨트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꿀 한 통의 편지가 백악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혹시 누가 편지를 보낸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 배웠는데? 배웠어. 그게 누구지 이름? 누가 그랬지? 아인슈타인? 바로 그렇습니다. 우와. 네, 기억력이 상당히 기억났어. 대단하신데요.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와우. 우라늄을 통해 연쇄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폭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독일은 이미 우라늄 판매를 국가 통제하에 두었고 이는 독일이 핵분열 연구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이고야. 지금 독일이 핵무기 먼저 개발할 것 같다. 이거 전쟁에 쓰려고 한다 뭐 경고하는 거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이 편지를 받고 루즈벨트는 미국 정부에 원자력 연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합류하면서 미국의 핵무기 개발 비밀 프로젝트인 맨하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루즈벨트는 미국이 세계 최초로 핵폭탄 보유국이 되는 그 밑바탕을 마련한 대통령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네요. 진짜. 모든 국면에 지금 개입하고 있죠. 그리고 1941년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3선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전쟁 아니었으면 안 됐겠다. 그래 전쟁 아니었으면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대사건이 하나 터지죠. 바로 일본의 해군 항공대가 짐주만을 급습한 겁니다. 그 결과로 미국 해군의 전함 다수가 침몰했고요.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죠. 결국 1941년 12월 8일 루즈벨트는 연설을 통해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주만 사건 이후에 군사 및 정치 지도자들은 서부 해안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내란이나 스파이 활동 이런 데 관여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무섭다. 그러면 루즈벨트는 쫓겨난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라는 핑계로 구금해야죠. 스파이 활동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 루즈벨트는 쫓겨난 일본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이주시켰는데요. 아유. 그 수가 무려 12만 명에 아니 달했습니다. 너무 많은데? 12만 명. 왜 이렇게 많아요? 12만 명? 12만 명이나 됐어. 그냥 미국인들인데. 네, 대다수는 아 미국인이. 진짜 일본인이 아니고 일본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예 동양인이 있는데 진짜? 애기들도 있네. 왜 가족 막 다. 아, 이거 뭐야. 수용소에 갇힌 일본인들은 혹독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 현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비좁은 장소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생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결국 전염병 때문에 약 1,800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정책이 문제가 된 이유는 강제 수용소에 보내진 일본인 또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특정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었다는 점이죠. 단순히 일본계라는 이유로 가혹한 수용소에 가두어졌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미국 국민이고 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네.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 일본인 강제 수용소 이 사건이야말로 루즈벨트 임기 동안 있었던 최악의 인권 침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1988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미국 정부에서 공식 사과하고 보상금 드리기도 했거든요. 아직까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예요. 합법적으로 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세계사에서 루즈벨트가 유일무이합니다. 와. 그런데 사선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에게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임무가 주어졌죠.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고요. 국제 정세는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까? 패전국 독일과 일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을 결정했어야 됐죠. 그리고 1945년 2월 3명의 거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명한 얄타 회담이죠. 얄타 회담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전후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루즈벨트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와 국제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리더였습니다.